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전 강좌에 이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두이노 전원회로 분석하기 두 번째 강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아두이노 전원 공급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USB 전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DC 잭을 통해서 전원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VIN 입력 단자를 통해서 전원을 입력하는 방법, 이와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두이노 보드 이미지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 첫 번째로 USB 포트가 여기에 있지요. PC와 통신 및 전원을 공급하는 단자로 활용이 되는데요. USB에서 출력이 되는 5V를 바로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에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품이 바로 DC 파워 잭이 되겠습니다. 이 DC 파워 잭을 통해서 어댑터를 연결해서 전원을 공급을 해 주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외부 전원 소스를 사용을 해서 입력하는 핀이 있습니다. 그 핀이 바로 VIN이라고 하는 핀이 되겠지요. 여기 보시면 일렬 헤더 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파워 부분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3V 아웃풋 핀이 있고요. 그리고 5V 아웃풋 핀이 있죠. 그리고 두 개의 그라운드 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VIN이라고 하는 핀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5V와 3.3V 아웃풋 핀은 보드상의 레귤레이터에서 생성된 5V와 3.3V를 출력하는 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VIN이라고 하는 핀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의 파워 서플라이나 혹은 아답터를 활용을 해서 전원을 또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두이노 기본 스펙에 대해서 제가 표를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전원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아두이노 우노는 오퍼레이팅 볼테이지가 즉 동작 전압은 5V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중요한 인풋 볼테이지가 있지요. 추천하고 있는 입력 전압은 7V에서 12V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리밋이 있죠. 인풋 볼테이지 리밋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6에서 20V가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인풋 볼테이지는 바로 추천하고 있는 7에서 12V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럼 7에서 12V를 어디에 입력을 해야 되나요? 이 첫 번째 있는 USB 포트는 USB를 통해서 5V를 입력해 줌에 따라서 아두이노 보드를 동작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추천하고 있는 인풋 볼테이지 7에서 12V라고 하는 것은 바로 DC 파워 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7에서 12V의 DC 볼테이지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외부 전원 소스를 사용할 경우에 입력 전압 핀, 그렇죠? 입력 전압 핀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맞습니다. VIN이라고 하는 핀이라고 했었죠? 자, 여기서 IN은 바로 인풋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워 서플라이를 통해서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전원을 VIN 핀을 통해서 입력하고자 할 때는 바로 7에서 12V를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단자는 바로 이 VIN 핀하고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그라운드 핀은 여러분들께서 자, 그라운드 핀이 여기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그라운드 핀을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그라운드 단자와 이와 같이 연결을 하면 외부에서 7에서 12V를 아두이노 보드에 공급을 해 줌으로써 아두이노 보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전자 분야에서 비기너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지요. 제 설명에서 오퍼레이팅 볼테이지가 5V인데 왜 입력 전압을 7에서 12V를 넣어줘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7에서 12V를 아답터나 혹은 DC 파워 서플라이를 통해서 외부에서 공급을 해주면
5V 레귤레이터라고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5V 레귤레이터라고 하는 정전압 IC가 이와 같이 있는데요. 이 정전압 IC를 통해서 입력받은 7에서 12V를 5V로 만들어주는 회로가 전원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3.3V 레귤레이터 IC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4007이라고 하는 다이오드도 이와 같이 전원 회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두이노에 전원을 공급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USB 전원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DC 파워잭을 통해서 외부에서 아답터를 통해서 전원을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아두이노 우노의 1열 헤더핀의 파워 파트 부분에 보면 VIN이라고 하는 인풋 볼테이지 입력핀이 있는데 이 입력핀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파워 서플라이나 혹은 아답터 DC 7에서 12V에 해당이 되는 아답터를 끝부분을 핀으로 만들어서 직접 VIN 핀에 연결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 전원 회로 구성인데요. 1번은 DC 5V를 만들어 주기 위한 정전압 회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로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병렬로 연결한 1kΩ 저항과 그리고 ON LED가 있지요. 그린 컬러의 ON LED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정상적으로 5V 정전압 레귤레이터 회로에서 5V가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면 전원이 5V가 인가가 되고, 그렇죠? 5V가 인가가 될 것이고, 이 5V에 의해서 그라운드 쪽으로 전류가 흐를 것이고, 전류가 흐르면 이 LED가 ON이 되겠지요? 발광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5V 전원 공급 표시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린 LED 5V 전압 출력 확인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분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인데요. 3번 항은 이제 비교기와 P채널 모스펫 회로를 활용을 해서 파워 소스를 스위칭 해주는 회로예요. USB 케이블을 연결한 상태에서 외부 전원을 또 연결한 경우에 플러스 5V 전원을 USB 전원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 전원 입력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해 주는 전원 선택 회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이와 같은 회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에 USB와 DC 파워잭을 통해서 전원을 연결하더라도 이 회로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전원 회로에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4번이죠. 4번 파트는 이제 1번 파트에서 봤던 5V를 만들어주는 레귤레이터 IC, LDO, 로 드롭 아웃푸트 볼테지 레귤레이터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3.3V 정전압 레귤레이터 회로가 되겠습니다. 입력으로 받은 5V를 3.3V로 출력해주는 레귤레이터 회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 5번 회로는 이제 버퍼 회로라고 합니다.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이 같은, 그렇죠? 개인이 1인 회로이지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회로는 OPMP 전원 공급 단자예요. OPMP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5V 그리고 그라운드 해서 플러스, 예를 들어서 VCC는 플러스 5V를,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VEE는 그라운드를 시켰죠. 이와 같이 양전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5V와 0V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단일 전원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라운드 플러스 5V로 이렇게 6번 회로는 바로 OPMP의 전원 공급 단자가 있고요. 자, 그리고 100나노페럿, 즉 0.1 마이크로페럿의 바이패스 캐패시터로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아두이노 전원 회로 구성은 이와 같이 1번 DC 5V 정전압 레귤레이터 회로, 2번에 해당이 되는 그린 LED 파워가 정상적으로 공급됐다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5V 전압 출력 확인용 LED 회로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파워 소스 스위칭 회로가 되겠죠. 우리가 DC 어댑터로 입력되는 전압을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USB 전원을 사용할 건지를 확인하는, 즉 선택하는 전원 셀렉트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5V의 입력 전압으로 3.3V의 DC 전압을 만들어주는 레귤레이터 회로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볼테이지 팔로우라고도 하는 버퍼 회로가 되겠죠. 이것이 빌트인 되어 있는 13번에 연결되어 있는 LED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OPMP에 전원을 공급해 주기 위한 전원 공급 단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고주파 노이즈를 필터링 해줄 수 있는 바이패스 캐패시터로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DC 잭 X1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7에서 12V의 전원을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와이어 연결된 커넥션을 네트라고 하고, 이 파워인이라고 되어 있는 네트 위에 써져 있는 텍스트를 우리가 네트의 네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넷네임이죠. 자, 넷네임이라고 합니다. 요 넷네임이 파워인이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는 자, 다이오드가 있는데요. D1이라고 지금 겹쳐져 있지만 이것은 다이오드죠.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 1, 자, 레퍼런스 네임이 4007이라고 하는 다이오드고요. 아두이노 보드에서는 이 부분이 바로 다이오드예요. SMD 타입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다이오드, SMD 타입의 다이오드를 이렇게 보시면, 자, 오른쪽이 좀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이와 같이 바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SMD 부품인데요. 자, 이쪽이 다이오드는 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노드, 자, 왼쪽이 에노드고 오른쪽이 캐소드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요 띠가 있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 캐소드를 의미를 합니다. 이쪽 부분이 캐소드고요. 그리고 왼쪽 부분이 에노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이오드 확인하시고요. 캐패시터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VIN이라고 하는 넷네임이 있죠, 여러분. 이 넷네임. 네트에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회로도를 볼 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같이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속성이.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네트 네임이 되겠죠? 넷네임이 되겠죠? VIN이라고 하는 넷네임이 있습니다. PC1이라고 하는 47 마이크로페럿의 전해 콘덴서가 있어요. 레귤레이터 IC의 입력 측에, 자, 이 전해 콘덴서가 바로 아두이노 보드에서 원통형으로 생긴 부품이 바로 PC1을 나타내는 47 마이크로페럿의 전해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이 전해 콘덴서를 보시면 이제 47이라고 써져 있고 용량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47 마이크로페럿. 그리고 25V라고 써져 있는 것은 내전압을 의미합니다. 줄여서 내압을 의미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47 마이크로페럿은 용량값을 의미를 하죠.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 또한 자, SMD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롤 타입인 관통형이 아니라 PCB 위에 표면 실장할 수 있는 SMD 타입의 캐패시터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입력 측의 캐패시터가 되겠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도 같은 용량으로, 자, 레귤레이터 IC의 오른쪽에 바로 47 마이크로페럿의 25V의 내압을 가지고 있는 캐패시터가 이렇게 놓여져 있죠. 자, 그리고 5V 레귤레이터 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1117이라고 하는 레귤레이터 IC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5라고 하는 얘기는 출력을 5V를 만들어주는 레귤레이터 회로다. LDO, Low Drop Output Regulator가 되겠습니다.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자, 그 부품이 바로 이거예요. 3단자로 되어 있는 입력이 3번이고, 그렇죠? 그리고 아웃풋이 2번, 그리고
어드저스터블 핀, 그렇죠? 어드저스터블이라고 해요. 다음 슬라이드에 살펴볼게요. 그리고 그라운드 핀이 1번으로 놓여져 있죠.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00 나노페럿, 즉 0.1 마이크로페럿의 세라믹 캐패시터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이것 또한 SMD 부품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를 보시면 대부분의 부품들은 SMD 부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이제 하나씩 5V 레귤레이터 회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C 파워 잭을 통해서 7에서 12V가 입력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다이오드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이 다이오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다이오드라고 하는 소자는 반도체 소자인데요. PN 접합 다이오드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다이오드를 해석을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다이오드는 말씀드렸듯이 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에노드와 캐소드 극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다이오드를 물성적인 측면으로 그려보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접합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왼쪽이 에노드이고요. 에노드 쪽이 바로 P형 반도체이고요. 그리고 캐소드 쪽이 바로 N형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PN 접합 다이오드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류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될 텐데요. 화살표 방향대로 에노드에서 캐소드 쪽으로 전류는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줘야 돼요. 다이오드는 순방향 바이어스일 때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이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주는 방법은 에노드 쪽을 캐소드 쪽보다 에노드 쪽을 더 높은 전압을 인가해 줬을 때가 이와 같이 전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에노드 쪽에 예를 들어서 5V를 인가를 하고 캐소드 쪽에 4V를 인가를 하더라도 캐소드 쪽보다 에노드 쪽이 높기 때문에 전류는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캐소드 쪽에 1V를 입력을 하고 에노드 쪽에 다시 2V를 입력을 해도 전류는 흐르게 되겠지요. 실리콘 다이오드인 경우에 0.6V 이상이 캐소드 쪽보다 에노드 쪽이 높으면 전류는 흐르게 되겠지요. 이와 같은 전원을 연결하는 방법을 우리는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다이오드를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해석할 때는 이와 같이 스위치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스위치가 이와 같이 연결된 것처럼 스위치가 마치 온된 것처럼 순방향 바이어스에서는 동작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역방향 바이어스에 대해서 정리를 잠시 해볼게요, 여러분. 다이오드의 역방향 바이어스. 에노드 쪽에 예를 들어서 1V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캐소드 쪽에 예를 들어서 2V를 입력을 하면 이것은 역방향 바이어스가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이때는 전류가 0이 되겠죠. 역방향 바이어스에서는. 그리고 에노드 쪽이 캐소드 쪽보다 전압이 높아야지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는데 그 반대의 경우에는 바로 역방향 바이어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에노드 쪽에 0V를 인가를 하고 캐소드 쪽에 3V 전압을 인가를 해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죠. 마치 스위치가 오프된 상태처럼 동작을 합니다. 역방향 바이어스에서는 이와 같은 바이어스를 우리는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정리해 볼까요? 이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려주는 소자다. 물론 이 실리콘 다이오드인 경우에는 전압 강화가 생겨요. 0.6에서 0.7V의 볼테지 드롭이 생기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특정 전압 역방향 전압 인가 시에는 전류를 차단하지만 특정 전압 이상으로 높은 역방향 전압을 계속해서 가해주면 견디지 못하고 역방향 전류가 흐르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다이오드는 리버스 볼테지가 무려 1kV가 됩니다. 자, 그리고 RMS는 700V가 되죠. 그리고 순방향 전류는 1A입니다. 최대 1A까지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역방향 전압을 인가시 최대 1kV니까 1000V까지 견딜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다이오드는 제가 표시한 것처럼 역방향 극성으로 전압이 인가가 되더라도 역방향에서는 이 다이오드가
스위치로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스위치가 마치 어떻게 된다? 오프 된다고 했었죠? 자, 오프가 됨에 따라서 역방향 전압이 이 회로에, 아두이노 회로에 입력되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한 용도로 바로 이 다이오드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DC잭을 통해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연결될 염려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역방향으로 전압을 인가를 시켰을 때는 이 다이오드는 스위치가 오프가 되기 때문에 전압을 보호해주기 위한 다이오드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정상적으로 7V, 12V 플러스 예를 들어서 7V가 이렇게 입력이 되면 이 다이오드는 순방향 바이어스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동작을 하나요? 마치 스위치가 ON이 되는 것처럼 동작을 하죠. 그래서 이 7V를 그대로 캐소드 쪽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다만 얼마? 0.6V의 드롭이 되니까 7V가 입력이 되면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고, 그렇죠?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니까 스위치가 ON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출력 쪽에 여기서 나오는 전압은 7V 빼기 볼테이지 드롭이 0.6V라고 했으니까 0.6V를 0.4V가 전달이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여러분들이 거꾸로 전원을 연결을 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V가 이렇게 입력이 됐다라고 보세요. 그럼 이때는 에노드 쪽에 낮은 전압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이오드는 스위치가 어떻게 되죠? 오프가 되는 거예요. 즉, 역방향 바이어스가 돼서 스위치가 오프가 되니까 입력되는 전압을 차단시켜 줌에 따라서 우측에 있는 회로를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역방향 전압 입력을 보호해 주기 위한 다이오드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4007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확인을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1부터 M7까지 자 7개 단계로 되어 있는 다이오드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스 볼테이지가 50에서 무려 1000V이지요. 자, 그리고 포워드 커런트, 순방향 전류는 최대 1A까지 흐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보시면 Maximum Ratings and Electrical Characteristic 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데이터 시트에서는 항상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Maximum, 최대 전격이란 뜻이죠. 자, 이 최대 전격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아야 되죠. 자, 부품이 소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lectrical Characteristics 해서 전기적 특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M1부터 M7까지 되어 있죠. 우리가 아두이노 우노 전원회로에서 사용하는 것은 뭐예요? M7이죠. M7입니다. 자, 4007 M7이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 첫 번째에 있는 자, 최대 역방향 피크 전압이에요. 몇 볼트까지 역방향 전압을 견딜 수 있는가? 자, 보시면 V, M이라고 되어 있죠? 자, M1은 50V예요. 자, M2, M3, M4, M5, M6 가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역방향, 최대 역방향 피크 전압은 1000V다. 자, 1000V니까 우리가 1kV가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RMS, 최대 RMS 루트 민 스퀘어 볼테이지는 자, 700V이죠. 다니는 볼트입니다. 700V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중요한 맥시멈 최대 DC 블로킹 볼테이지는 바로 1000V가 되겠죠. 자, M7은 1000V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역방향 DC를 차단해주는, 그렇죠? 역방향 전압을 차단해주는 DC 블로킹 볼테이지가 1kV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맥시멈 포워드 볼테이지는 1A에서 1.1V가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아까 VF 값을 얼마로 계산을 해드렸어요? 0.6V로 계산을 해드렸죠. 그런데 맥시멈 순간 포워드 볼테이지는 1A에서는 VF 값이 1.1V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입력 측의 스무딩 회로, 그렇죠? 그리고 아웃풋 스무딩 회로, 출력 측의 스무딩 회로로
로 제가 표시를 해 드렸는데요. 이제 캐패시터가 두 개가 입력 측과 출력 측에 이와 같이 사용이 됐어요. 47 마이크로패럿에 25V. 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용된 캐패시터는 이제 알루미늄 전해 캐패시터인데요. 캐패시터 심볼을 잠시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의해야 될 것이 극성이 있는 캐패시터가 있는가 하면 극성이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플러스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캐패시터는 심볼에서 유극성 캐패시터예요. 대표적으로 유극성 캐패시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해 콘덴서하고 탄탈 콘덴서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는 플러스 표시 안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캐패시터를 우리는 이제 극성이 없다 해서 무극성 캐패시터라고 해요. 세라믹 그리고 마일러 대표적으로 이런 캐패시터는 바로 이제 무극성 캐패시터가 되겠죠. 전해 콘덴서, 탄탈 콘덴서, 세라믹 콘덴서, 마일러 콘덴서는 바로 이제 어떤 유전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이와 같이 나뉘어지게 되겠지요. 극성 캐패시터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극성에 주의를 해야 된다.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도시를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캐패시터를 구매를 해서 보시면 리드 단자가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어요. 그래서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커트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리드 단자의 길이로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통형으로 된 이 알루미늄 전해 캐패시터에 보면 마이너스 표시가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리드 단자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용량 값이 표기가 되어 있고 25V라고 하는 내압, 그렇죠? 내전압이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극성이 있는 캐패시터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조립을 할 때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역삽 시에는 극심한 발열이 발생이 돼요. 결국에 이제 터지게 돼요. 전해 콘덴서가. 터져서 전해액이 흘러나올 텐데요. 쉽게 터지라고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 윗부분을 보면 이렇게 열 십자로 칼집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어느 부분이 바로 요 열십자 된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쉽게 터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스무딩 회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활 회로예요, 여러분. 평평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평활 회로인데요. 제가 지금 전파 정류 회로의 출력을 평활 회로를 통과를 하면 자, 이와 같은 파형이 나온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도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전원 회로는 이제 220V의 교류 전압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데요. 자, 우리가 12V로 우리가 이제 변압기를 통해서 전압을 낮춰주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전파 정류 회로 혹은 반파 정류 회로, 다이오드를 활용을 해서 정류를 시켜줍니다. 전파 정류 회로의 출력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자, 12V에 이와 같이 자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와 같은 파형이 이제 입력이 되면 그렇죠? 플러스 반주기와 마이너스 반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류 회로를 이 파형이 통과를 하면 만약에 전파 정류 회로다 그렇죠? 플러스 반주기에서도 이와 같이 파형이 나오고 마이너스 반주기에서도 이렇게 양의 값으로 반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파 정류 회로의 출력이에요. 그러면 이 전파 정류 회로를 이제 DC 전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에 평활 회로를 거치게 되죠. 바로 이 평활 회로는 이제 여러분들 위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캐패시터를 달아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전해 콘덴서나 탄탈 콘덴서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달아줌으로써 평활 회로를 구성을 해주면 캐패시터에 이제 입력되는 전압이 서서히 증가가 됨에 따라서 충전이 되죠. 자, 차징이 될 겁니다. C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충전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전. 그러다가 이제 충전이 풀로 충전이 되고 그 다음에 입력되는 전압이 이제 떨어지죠. 충전 전압보다 입력되는 전압이 낮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캐패시터는 이제 방전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방전을 하죠. 디스차지. 그래서 이 D는 바로 방전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파 정류 출력된 파형을 캐패시터를 달아줌에 따라서 이와 같이 이제 충방전이 반복되면서
DC 성분에 교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맹류라고 하는데요. 맹류 파형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리플이 포함이 되어 있죠. 맹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DC에 AC가 포함되어 있는 파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맹류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캐패시터의 용량에 따라서 이제 리플률은 또한 조정이 가능해요. 캐패시터의 용량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서서히 방전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DC에 이제 가까워지겠죠. 자, 그리고 캐패시터의 용량이 만약에 작다라고 하면 빠르게 방전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리플률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캐패시터의 용량이 그 리플률을 줄이는데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캐패시터의 용량을 키울 수는 없지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레귤레이터 IC를 통해서 또한 깨끗한 직류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PC1, PC2가 입출력 측에 47 마이크로페럿에 25V의 알루미늄 캐패시터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PC1은 말씀드렸듯이 입력 전원 평활 회로로 사용이 되고, PC2는 이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는 출력 전원에 대한 평활 회로로 사용이 되죠. 이 평활 회로는 어떤 역할을 한다? 전압을,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을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앞서는 슬라이드에서는 평활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답터를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사용을 하면 어떤 저가의 아답터인 경우에는 출력 전압이 우리가 원하는 출력 전압은 예를 들어서 7V 아답터다라고 하면 다이오드를 통과한 DC 출력 전압이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것을 우리가 DC라고 했었죠. 이와 같이 정확하게 직류 7V가 출력이 되면 아주 좋은 어댑터가 되겠지요. 물론 제가 여기 7V로 표시를 했죠. 이 다이오드를 통과하기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다이오드에서 드롭이 된다고 했었죠. 자, 이와 같이 나와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저가형 DC 어댑터인 경우에는 이 파형이 출렁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출렁이는 전압을 바로 이 캐패시터가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캐패시터가 하는 거죠. 전압을 안정화시켜주는. 지금 출렁이는 이 성분은 어떻게 보면 AC 성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이제 DC 성분이죠. 직류와 교류가 이렇게 합해져서 출력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것을 맥류라고 합니다. 즉, 이 리플을 캐패시터를 달아줌에 따라서 평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전해 콘덴서를 선택할 때는 바로 용량값, 그리고 내전압, 내압이라고 했었죠. 동작 온도를 잘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동작 전압 같은 경우에는 약 1.5배의 여유 마진을 두고 여러분들이 내전압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 동작 전압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입력 전압은 7에서 몇 볼트? 12V라고 했었죠? 다이오드에 드롭되는 전압은 생략을 하고, 자, 예를 들어서, 자, 12V가 콘덴서에 가해지는 거죠. 최대 12V. 추천하고 있는 전압을 7에서 12V를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의 1.5배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1.5배를 하면 18V가 되겠죠? 최소한 18V 이상의 내압을 견딜 수 있는 동작 전압을, 캐패시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두이노 우노에서는 25V를 사용을 했으니까 18V 이상이니까 큰 문제는 없겠다. 그쵸? 여러분?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전해 콘덴서가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예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의 경우에는 코일 성분이 아주 강해요, 여러분. 코일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인덕턴스를 말하는데요. 이 코일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고주파 노이즈에 대해서는 아주 취약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해 콘덴서가. 무슨 말이냐 하면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에 대한 저항 성분을 우리가 코일이 가지는 저항 성분을 XL로 이와 같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 XL 값이 뭐냐 하면 유도성 리액턴스예요, 여러분. 요 XL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식으로 풀어보면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오메가 L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메가는 2파이 F입니다, 여러분. 2파이 F. 각속도 혹은 각주파수라고 해요. 자, 2파이 FL이 되겠죠? 자, 여기 주파수에 대한 저항 성분이 이제 우리가 리액턴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코일이 가지는, 그렇죠? 리액턴스를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주파수와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XL 값은 어떻게? F, 주파수의 비례 관계에 있지요. 자, 그래서 이 전해 콘덴서는 코일 성분이 강하다. 즉, 인덕턴스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고주파 노이즈에 약하다는 얘기예요. 이 주파수 값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주파수 값이 커지면 XL 값이 비례 관계에 있으면 커지죠. 커지니까 고주파 노이즈를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 거죠.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빼내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는 정리를 하면 코일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고주파 노이즈에 취약하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보완을 해줘야 돼요.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출력 측의 전해 콘덴서 다음에 0.1 마이크로페럿, 100나노페럿이 뭐라고 했어? 0.1 마이크로페럿이라고 했었죠. 이전 강좌에서 제가 다 설명드렸고요. 보완하기 위해서 C2 100나노페럿, 0.1 마이크로페럿의 세라믹 콘덴서를 자, 이와 같이 병렬로 달아주면 됩니다. 이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는 것은 유전체를 세라믹, 유리를 사용을 한 거죠. 출력 전원, 고주파, 노이즈 필터링 역할을 해줘요. 자, 그래서 세라믹 콘덴서는 고주파 노이즈 특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전원단에 걸리는 고주파 노이즈를 그라운드로 빼내주는, 즉 바이패스 캐패시터로 우리가 활용이 되고 있지요. 자, 보시면 지금 이제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5V를 만들어 줬습니다. DC 5V를 만들어 줬는데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이 출력단에서 파형을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DC 5V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DC 5V가 이렇게 출력이 될 텐데요. 그렇죠? 출력이 되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노이즈가 여기에 이제 DC 5V에 노이즈가 발생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이런 노이즈 성분은 우리가 고주파입니다, 여러분. 고주파이고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노이즈인데요. 노이즈, 잡음이죠. 노이즈는 무슨 성분이다? 고주파 성분이다. 그렇죠? 고주파에 노이즈 성분이 꼈을 때 이 전해 콘덴서는 이 노이즈를 필터링 해주지 못해요. 전해 콘덴서와 병렬로 연결한 이 세라믹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성분을 잘 통과를 시켜요. 고주파에 대해서 잘 통과시켜주는 캐패시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이즈 부분을 어떻게 그라운드로 이렇게 빼내주겠죠. 바로 바이패스 시켜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줌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5V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셨나요?